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분기 전망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하반기 전망 또는 연간 전망 1년에 2번 정도만 중장기 전망의 리포트를 보통 내는데, 이번에는 제가 2분기 전망을 따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주장했던 게 상고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상고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5,2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의 지수 전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리포트를 냈고요. 그 리포트의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3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건데, 지수가 2분기하고 하반기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 제가 막 다니다 보면 많이 질문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5대 FAQ로 정리했는데 3개를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 5대 FAQ 중에 나머지 2개랑 이 메타가 밸류업의 정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데, 미국 종목 중에 과연 메타, 제2의 메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그 얘기까지 합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수 전망을 할 건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얘기했던 상고 기준을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보고, 저는 2분기만 놓고 보면 상저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2분기에 뒤로 가면 갈수록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주가의 고점을 5,3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200 정도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2분기에 상저하고가 되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경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FOMC가 있었는데, 이 FOMC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시장은 긍정적인 것만 반영을 하고 주식이 올랐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일단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켰고요. 올해 점도표도 똑같았는데 내년 점도표상의 금리는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도 올렸고 물가도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QT 규모를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시장이 QT 규모를 줄인다는 것에 환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QT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연준으로 흡수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왔던 게 이 여갈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초과 지급 준비금 역할을 하면서 여갈피가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갖고 이 QT의 효과를 막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유동성이 작년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준의 자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4월이 되면 이 QT로 인한 효과가 여갈피로 유동성 공급되는 효과보다 커지게 됩니다. 시장의 지금 기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QT의 효과가 여갈피의 효과보다 커져서 유동성이 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전에 연준이 알아서 QT도 줄여주고 유동성을 다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FOMC에서 QT 완화를 곧 할 거다라는 말에 환호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여갈피가 소진이 되고 QT가 지속이 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겪고 나서 저는 연준이 QT 규모를 줄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가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8년 리만 사태 전까지는 연준의 책무는 자산 인플레이션도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를 일으켜서 물가를 올리거든요. 근데 2008년에 벤 버냉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만나면서 주장했죠. QE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럴 리 없다. 돈을 직접 국민들한테 쏴주는 재정정책이 아닌 통화정책을 지금 완화하는 것은 물가를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해도 돼. 이렇게 설득을 해서 했고, 그게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으로 이어졌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는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뿌려서 국민들의 지갑에 꽂아줬습니다. 그 돈을 쓰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연준은 물가가 오르는 효과를 자산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정도 주가에서 과연 문제가 터지기 전에 QT를 먼저 완화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4월하고 5월 달에 이것과 관련된 유동성 경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동성 경색하고 관련되는 이 스프레드와 관련된 건데요. 유동성 경색이 되게 되면 TD 스프레드라는 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TD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주가 조정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 TD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하루짜리 금리를 돈을 빌릴 때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아니 은행들 자산 많은데 도대체 왜 하루짜리 돈을 빌려야 되나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은행들이 채권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미실현 손익이 전체 자산의 2%나 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가 0.6%였습니다. 그때보다 3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돈이 필요하면 지금까지는 여갈피를 헐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연준에서 땡겨오면서 해결을 했었는데 여갈피가 없어지면, 참고로 지금은 초과 지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권을 팔아서 결국 돈을 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팔면 바로 손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 깨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할 때 이런 일을 겪었죠. 아무 생각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팔고 채권 파니까 자본이 뭐 2 빌리언 US 달러가 내가 손실이 났으니 증자할게요 했다가 주가가 그날 뭐 90%인가 빠지면서 바로 망했죠. 그 상황에서 미실현 손익을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실현시킬 은행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갈피가 다 소진되고 나면 다른 은행들한테 다 돈을 빌려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연준이 계속 QT를 진행하고 있으면 유동성이 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TD 스프레드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고로 지금 TD 스프레드는 0.1%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0.67까지 올라가고요. 물론 뭐 리만 코로나 같이 뭐 훨씬 더 올라가고 일반적인 조정 사이클에서는 0.67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가가 5에서 10% 조정은 받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장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제가 기관들도 많이 만나 뵙는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미국 시장은 한 번 강세장이 되면 중간에 조정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과연 그 실제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1929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100년 동안 5%가 넘는 조정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몇 번이냐면 약 200회, 정확히는 193회가 있었습니다. 90 몇 년 동안 그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년에 2회는 5% 이상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장이 많이 빠질 때는 뭐 3회, 4회고 오를 때는 한 번인 거니까 예를 들어 강세장이라도 한 번은 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정말 강세장이었죠. 정말 강세장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초반에 8%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정말 강세장이었죠. 막 아크다 뭐다 막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때도 조정이 5% 조정이 있었습니다. 22년에는 뭐 더 많이 있었고요. 장이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올해 장이 정말 셀 거라고 믿는 분들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5%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7대3을 주장하는데 그 7대3 과정에서 현금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지금 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지수는 어떨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건 또 하반기 전망에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의 생산성 향상 추이 AI가 이끌고 있죠. 이게 90년대랑 똑같고 이게 되게 장기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반기를 나쁘게 볼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의 2025년 EPS 증가율을 보면 올해가 11%인데 내년이 14%거든요. 그럼 하반기가 되면 아마 투자자들이 목표 지수를 산정할 때 내년 EPS를 갖다가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3월에 내년 걸 쓰는 거는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7월에 내년 걸 쓰는 건 가능합니다. 저도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돼서 내년 EPS를 써가지고 지수의 상단을 S&P 500을 구해보면 5,700에서 5,800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5,200 좀 초과한 상태에서 사도 좀 업사이드가 있지만 중간에 빠졌다 가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항상 주식을 일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금을 마련해 놓은 분이라면 빠졌을 때 사게 되면 그 부분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저는 하반기에 그 정도 상단을 보고 트레이딩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3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래 이제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이런 자산들이 다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은 당연히 빼는 거고 채권과 주식 등의 이 금융자산을 다 합쳐서 보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은 7대3이다. 주식 7은 이건 웬만하면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 3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 지금 정도의 지수에서는 이 3 부분이 대부분 다 현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며칠에 SVB가 파산했을 때 S&P 500이 3,800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냐? 주식이 100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5,200에서 현금을 30%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30은 그냥 현금 뭐 안전자산에 넣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조정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얘를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시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현금이 없으면 맞추면 좋은데 내가 틀려서 주가가 빠질 때 매우 괴롭고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4, 5, 6월을 조금 관리하는 달로 삼고 특히나 빠지게 되면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시겠지만 5%만 빠져도 4,800, 4,900 되거든요. 10% 빠지면 4,750인데 4,7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또 언론에서 엄청나게 약세장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현금을 쓰는 방법으로 이 2분기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뭐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